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버리면 오물이고 쓰면 보물이다. 북한이 요즘 재자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구호라고 합니다. 네, 폐지나 파요리처럼 버려지던 재료를 다시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자력 경쟁을 기치로 내걸긴 했지만 원료가 부족한 탓에 더더욱 재자원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북한이 최근 이 재자원화하는 원료도 그렇고 활용 방법도 그렇고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엔 주민들에게도 폐자원을 적극 발굴해달라 당부하고 있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재자원화에 성공한 사례들도 잇따라 방송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이고치에서 병주실을 생산한 과정에 필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누이고치다 저게 고단백이다 나니까 이 필수 속에 단백이 흘러나갑니다. 이 칠 공장에서는 폐수를 활용해 매일 200kg이 넘는 단백질을 생산한다는데요. 폐수에 녹아있는 누에고치의 단백질 성분을 뽑아 비료 등의 원료로 재가공한다고 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회분, 미량 원소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집짐 승목이 유기질 비료, 용량에 그려도 널리 쓰인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으니 그럴듯하긴 한데요. 이런 것도 재자원화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다 쓴 치약 용기를 재자원화한 사업도 소개했는데요. 치약 용기에는 보통 6g의 자재가 들어가는데 이 중 일부를 분리해 새 치약의 큐브나 재생 수지관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몸체 부분에만도 6g 정도 들어가는데 3.5g면 우리가 재자원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3.5g을 돌려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네, 들어보면 기상천외하다고 해야 되나요? 참 별의별 걸 다 재자원화하는 것 같아요. 예, 재활용하는 재료도 다시 만드는 상품도 예상을 뛰어넘는데요. 기계 공장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보도블럭을 만들고 비료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이젠 색박 갖다가 색외장재, 색보다 블로크도 만들고 있습니다. 색감을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 유한 비료물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질전 흑버산 비료를 생산해서 지금 보시는 건 비닐 공장 일꾼들이 만들었다는 플라스틱 파이프인데요. 재활용 원료에서 나온 폐기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재자원화에서 또 재자원화. 한마디로 말해서 파수지로 비닐 방막을 뽑은 다음 그 폐설물을 가지고 이 수지관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재자원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도 또 재자원화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료가 될 수 있는 건 조금도 버리지 않고 다시 활용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단위별로 과학기술 보급소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장의 울타리 넘어간 모든 오물은 다 보물로 됩니다. 버리는 거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버려진 드럼통으로 수액그물을 만드는가 하면 폐지로 학습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선전하기도 합니다. 네, 쓰레기를 줄이게 되고 또 환경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모르겠어요. 북한의 재자원화는 환경보호 차원보다는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에서 부족한 물자를 최대한 쥐어짜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자투리천으로 장갑을 만들고 또 파지나 파고물을 모아서 원자재로 쓰던 기존의 재자원하고는 느낌이 다른데요? 네, 그렇죠. 우리로 치면 리사이클 아니라 업사이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자원화를 하려면 기술력도 좀 그만큼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북한 매체에서는 올해 유독 과학기술을 통한 원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라는 구호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는 데서 선진적인 과학기술, 생산 방법들을 도입하는 데 적극 달라붙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얼마 전 세포비서대회에서 이 문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 화면은 영화인가요? 아이들이 수다를 떠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꽤 진지해 보입니다. 자립경제 발전의 기본 능력 아니? 물론 아저씨 많아요. 많아요. 전기 틀렸어요. 인재와 과학기술. 얘가 정말 씨알이 되겠구만요.
게을렀던 작업반장이 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는 일꾼이 되겠다고 뉘우치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런 현상을 없앱시다라는 일종의 캠페인 시리즈물로 이번에는 안일한 자세를 꼬집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마냥 재미있게 볼 수만은 없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재자원화 사업을 등한시하면 처벌하는 재자원화법을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 파빈 하루에 500kg 들어오는데 어떤 할머니 5-6번을 왔단 말입니다. 나라에 버팀을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수많은 주민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동참을 독려하면서 또 여전히 버려지는 게 많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집에는 뭐이 없는데 이렇게 간단히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이 사업이 이용될 수가 없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민 세대들에서 많이 이런 유자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두 눈 더 크게 뜨고 재자원화할 것을 찾아 나서라는 요구군요. 이 모든 것을 재자원화해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며 꼼꼼하게 폐자원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전시회에서는 재자원화 사업에 동참하려고 집에서 쓰던 물건을 잔뜩 싣고 나온 모자를 그린 연필화도 나왔는데요. 나라 살림살이의 주인이라는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재자원화 사업에 하나라도 보탬을 준다면 정말 우리 생활이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뉴스는 물론 영화, 그림 할 것 없이 모든 매체를 총동원해 재자원화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다음 주 당 외곽 기구 가운데 최대 규모인 청년 동맹 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네, 노동당 간부급 회의에 이어서 이젠 청년들까지 소집되는 건데요.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청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네,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도 불리는 북한 청년들. 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북한은 왜 이들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서는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 제14 대회가 4월 27일부터 수도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 북한의 청년동맹은 만 14세부터 30세까지 모든 청소년과 청년 500만 명이 소속된 노동당의 외곽 조직입니다. 조직 구성도 노동당과 비슷하게 중앙부터 도 시군 지역과 학교, 공장, 인민군대 등에 촘촘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청년동맹을 당의 후비대로 부르며 강력한 체제의 지지 세력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원수님의 품에 안겼기에 우리의 청년들 정녕 세상에 부러먹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청년 중시를 표방하면서 청년들을 자신의 우호 세력으로 확보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인민 중시, 원대 중시, 청년 중시에 혁명적 당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며 정치적 정당성도 권위도 권력 기반도 취약했고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다가가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초기에 자신과 유사한 세대, 청년 세대를 집중적인 지지 기반으로 공략을 했던 걸로. 실제 20대에 집권한 김 위원장에 대한 청년들의 기대는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신구 세대 교체를 통해 청년층에 힘을 실어줬고 아내와 팔짱을 끼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거나 미국 농구 선수 로드먼을 초청하고 디즈니 등 서구 캐릭터를 공연 무대에 등장시키는 등 자유로운 신세대의 풍모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처럼 이렇게 내핍적이고 그리고 자유 없이 사는 상황에서 약간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뭔가 개혁이라든가 개방 같은 것들에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집권 10년을 바라보는 지금은 변화보다는 청년들에 대한 통제와 장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청년동맹 대회에서는 단체의 명칭까지 바꾸면서 청년 사상교육과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청년동맹원들은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시장이 활성화된 세대에 태어나거나 유소년기를 겪은 이른바 장마당 세대입니다. 학교 시스템도 모두 붕괴가 됐던 상황이고요. 인식 속에서 국가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국가 배급보다는 장마당 등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익숙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해 정보 습득과 교류에 익숙한 신세대입니다. 시장화의 진정과 또 외부
문물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 청년들이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이제 강한 거죠.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상보다는 뭐 경제를 더 중시하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시절 남북 협력과 대북 지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응나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도 하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 뭐 장년층이라든가 다른 그 기성세대가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큰 변화로 느껴질 확률이 높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청년들에 대해 사상 정신 상태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건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옷차림과 머리 단장, 언행, 심지어 사람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을 문제 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노래 한두 곡 못 부르면 북한 표현으로 한 세대 뒤떨어지네 이렇게 좀 놀릴 정도로 이 우리 문화가 많이 지금 그 확산이 돼 있고 개인 행동까지 다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크게 보면 인간관계까지 말씨 머리 모양까지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이후 핵 전력 강화와 자력갱생 노선으로 돌아선 북한이 우선적으로 청년들을 단속과 통제의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뭔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하나 둘씩 만들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뭐 안정적인 그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북한은 이번 대회를 통해 청년들에 대한 사상 통제는 물론이고 이들을 경제 건설과 내부 결속의 구심점으로 삼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청년 세대에 대한 통제 강화 이거 외에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근 쪽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찍 정책을 향후에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과 변화를 희망하는 신세대 청년들이 정권이 바라는 충성과 복종을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떻게든 그 막 쥐어짜서 이 경제나 사회를 돌아가게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의 청년들이 과연 국가가 원하는 대로 계속 노동하고 이러는 것이 정말 이게 온당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방역과 대북 제재를 이유로 폐쇄성과 보수성을 더하고 있는 북한. 청년들의 열정과 패기를 외부에 대한 동경이 아닌 내부 건설과 충성으로 돌리겠다며 청년 동맹 회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가치관이 예전 같지 않은 북한 청년들에게 구태의연한 주입식 교육으로 이들의 불만과 일탈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모래를 이용해 이것저것 자유롭게 그려보는 샌드아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술 기법이 요즘 정부의 통일교육에도 활용되고 있답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해보면서 즐길 수도 있어서 교육할 강사가 부족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청주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 대학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과 중간고사 기간까지 겹쳐 오가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지만 캠퍼스의 봄은 언제나 찬란하고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지난해 이 대학에서 문을 연 통일교육센터. 정부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지정한 통일교육 거점 중에 충청 지역의 교육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학교니까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아이디어, 또 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같은 그룹끼리 또 지역사회랑 또 같이 협업을 함으로써 미래 가장 중요한 우리 통일이라는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준비했다는 한 프로그램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대학 캠퍼스 한켠에 자리 잡은 고등학교입니다. 지금 이곳에선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공연인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조명과 마이크 준비가 한창인 1학년 교실. 책상마다 놓여진 작은 상자엔 고운 모래가 조금씩 뿌려집니다. 충청 통일교육센터에서 찾아온 겁니다.
네, 어떠신가요? 네, 좋아요. 그럼 소리를 그냥 함성을 질러주셔야죠. 와! 잠시 후 조명이 꺼지고 모래를 활용한 예술 샌드아트 공연이 시작됩니다. 공연 제목은 두만강 수달의 눈물. 두만강에 서식하던 아기 수달이 풍랑으로 한강에 떠내려와 아기 오리 가족에게 발견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엄마, 저기 좀 봐요. 뭔가 둥둥 떠다녀요. 글쎄, 저게 뭘까? 엄마, 아기 수달이에요. 처음엔 생김새가 다르고 말투와 문화도 달라 아기 수달은 아기 오리들에게 외면받지만 놀이를 통해 조금씩 공감대를 형성해 나갑니다. 수달아, 너 물수제비 뜨는 법도 알아? 물수제비? 북한에서는 물철철이라고 그러지. 물철철이? 재미있는 말이네. 아기 수달은 그렇게 오리와 친구가 됐고 결국엔 한강과 두만강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가족을 만나게 된다는 내용의 창작 통일 이야기입니다. 15분 정도의 공연이 끝나고 이젠 직접 모래로 그려보는 학생들의 체험 시간. 요게 뭐 물감 혹은 크레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 손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이. 물론 이제 처음엔 어색했지만 만져보고 뿌려도 보고 이것저것 그려도 보면서 금세 모래랑 친숙해졌고 학생들다운 장난을 쳐가며 친구와의 우정도 다집니다. 공발자국이야. 공발자국 누가 봐도 꽃이잖아. 뭐래 선인장 같이 생겼어. 와, 뭘 모르네. 미적 감각이 없어. 통일 한반도 지도도 그려보고 지도 그리셨나요? 어디 갔어 지도? 어디야 여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나름대로 표현도 해봅니다. 맨 처음에는 되게 유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통일 관련해서 쉽게 이제 이야기 들을 수 있어가지고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올 들어 이 지역의 곳곳을 방문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샌드아트 순회 공연. 모래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성이 발달이 돼요. 마음껏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의 효과도 좋고, 그리고 창의성도 개발에도 좋고, 흥미 유발에도 좋고, 네, 그리고 뭐 여러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적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벌써 150여 곳의 학교나 기관에서 공연을 신청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뭐 안보 교육 중심의 교육보다는 훨씬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좋고 또 뭐 문화를 또 좋아하는 뭐 시대적 흐름 또 아이들이 손으로 뭔가 성인들이 손으로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 이런 것들이 결합된 어떤 스토리가 있는 이런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또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 외의 호응이 이어지자 샌드아트 공연을 펼칠 강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활발해졌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이런 샌드아트 강사 교육 강좌가 한창인 청주 시내의 한 지역사회 교육단체 강의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감정을 잡는데 표정을 웃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레이션을 한다고 할 때 관중들이 이 그 샌드만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표정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중년의 주부에서부터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전문 강사로부터 나레이션을 입히는 요령을 배우고 수준급의 모래 그림을 그려내는 기술도 익히면서 조만간 샌드아트로 펼쳐낼 저마다의 세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나레이션을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저희 아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샌드아트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샌드아트를 그리고 저는 나레이션을 해서 엄마와 아들이 함께하는 샌드아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모래와 목소리의 하모니로 평화와 통일을 그려내고 이야기해보는 통일 샌드아트. 손끝으로 뿌려대며 시작되는 그 감각적인 콜라보는
풀뿌리 지역사회에 친숙하게 다가서며 조금씩 평화와 통일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 청년들이 농촌이나 탄광처럼 힘든 곳에서 일하겠다고 자언하는 이유와 함께 무리 배치라는 북한의 집단 배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네, 북한 아닌 곳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오늘은 이 무리 배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 당국이 특정한 곳에 청년들을 집단으로 보내서 일하게 하는 이른바 무리 배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주로 어떤 현장으로 보내나요? 농촌, 그러면 이제 건설장들, 발전소 건설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탄광 광산에 많이 가고요. 제철소, 제강소. 그다음에 이제 바다, 임산사업소. 일단은 그쪽이 노력이 모자라는 데는 다 이제 무리 배치를 합니다. 네. 근데 중요시하는 사업이 그때그때 다를 텐데요. 그러면은 시기별로 집단 배치하는 산업 현장도 좀 다르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60년대는 함흥지구에 이팔 비난론 공장 건설하면서 비난론 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70년대는 이제 발전소 건설, 그래서 이제 대건설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80년대는 이제 농촌하고 탄광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항상 발전소 세대, 그다음에 탄광 세대, 네. 광산 세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대별로 많이 나눠집니다. 근데 조충희 씨는 그러면 무리 배치 받으신 적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세대세요? 저는 이제 사유지 건설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이제 70년대 말이니까 네. 북부 철길하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그 공사가 이제 광복거리 건설 거기에 참가했으니까 사유지 건설 세대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집단 배치해서 일을 시키면 월급이나 이런 건 줍니까? 예, 월급 개념은 아니고요.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생활비라고 해서 주는데 제가 덜국대 나가서 처음 받았던 생활비가 50억 원, 54전이었거든요. 잊혀지지도 않는데. 뭘 할 수 있는 돈입니까, 그 정도면? 식비 내고 이제 작업복 이런 비용 다 제끼고 나면 식당에 나가서 닭 한 마리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70년대 말에 그랬고 지금은 보통 이제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 쌀 1kg 값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무리 배치를 받는다, 또 대학생들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최고는 제대군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17살에 나와서 10년 동안 군복무 하면서 이제 명령하면 오직 알았습니다만 배워왔거든요. 균을 세지, 명령 잘 지키지, 생산성 올리는 데는 아마 제대군인 이상 이제 최고적인.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가장 무서운 악몽이 또 군대 가는 꿈이거든요. 그렇겠죠. 저도 몇 번 꿨는데 10년 가까이 군복무를 했는데 또 군대를 가는 그런 느낌이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10년 넘게 군대에서 어떻게 보면 청춘을 다 바쳐서 복무를 했으니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군을 이제 제대할 때쯤이 되면은 이제 20대 후반 정도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때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발달 과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은 집단 배치가 이제 험지나 오지에 가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대용단입니다. 대용단이 할 게 많은가 봐요. 그 감자 노래로 유명한 거기 아닌가요? 둥글둥글 왕감자 대훈단 감자 예하 감자 왕감자. 대용단이라는 데는 굉장히 고산지대고 쌀 농사나 옥수수 농사 같은 걸 지을 수가 없거든요.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말에 이제 먹을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감자를 대규모로 심자 그런 이제 감자 농사 혁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력이 엄청나게 투입돼야 되고 그래서 제대군인들이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서 집단 배치를 받게 되었고요.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1,000명 제대군인 당원들의 무진장한 힘에 우거해서 기어이 결속해야 합니다. 결사 옹이하자!
네, 지금 1,000명 제대 군인이라고 하는데요. 제대를 하고 바로 여기 간 거네요. 99년에 처음 보낼 때 아마도 1,000명 정도가 갔을 겁니다. 와글와글한데 2015년에 또 1,000명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감자 농사 규모가 이제 커지면서 또 이제 1,000명의 제대 군인들을 또 보내게 되는 거죠. 네. 제대 군인들이 일을 하러 가는데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여성들이 단체로 옵니다. 동무들, 지원자 소리들이여. 자, 동무들. 꽃다발. 자, 동무들, 우리도 꽃다발을 만들자요. 예. 아, 이 상황은 뭔가요? 대형단 누가 시집 가려고 안 하거든요. 양강도 처녀들도 이제 양덕거기에 놓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국의 목적은 제대 군인들하고 이제 결혼시키려고 쌍쌍이 이제 짝 모아주느라고 이제 저런 거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장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제대 군인과 여성들이 합동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도 억지로 시켜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사님. 제대 군인들이 거기에 집단 배치되면은 이제 막 도망치는 일도 생기고 이탈한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일도 생기고 이렇다 보니까 당국의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이 가정을 거기에서 꾸리면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서 뭐 아이도 낳게 되고 하면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제로 이제 결혼을 시킨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대홍단 제대 군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도 지어줬다는데요. 장군님을 만나 뵙고 너무도 기뻐. 이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귓속말로 정을 드렸더니 아들을 낳으면 대홍이, 딸을 낳으면 홍단이라 부르자고 하시었으니 수많은 대홍이와 홍단이들이 태어난 대홍단. 네, 이 지역엔 대홍이, 홍단이가 정말 많겠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뭐 김대영이, 박대영이, 차대영이 다 있고요. 큰 홍단이, 작은 홍단이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제대 군인들이 대거 무리 배치가 되면요, 그 지역 주민들도 꽤 바빠지겠어요? 북한이 일방적으로 집단 배치를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뭐 집이라든가 의식주 같은 것들은 이제 준비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뭐 최고 지도자의 명령으로 집단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대우를 잘 해주지 않으면 비판을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짐을 이불장, 양복장 뭐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 당 간부들도 이제 많이 고생을 합니다. 네. 농촌이나 탄광, 뭐 돌격대 같은 데 무리 배치가 되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건가요? 정말 힘들어요. 뭐 대학 추천받거나 뭐 아니면 정말 힘이 뭐 막강한 그런 인맥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병이라든가 질병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빠져나오는데 농촌이나 탄광은 거의 정신입니다. 요즘은 이제 좀 뭐 장마당에서 돈을 벌거나 하는 약간의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어떻게든 무리 배치를 받기 전에 뭐 사업을 하거나 뇌물을 주거나 해서 무리 배치를 안 받는 게 최선이고요. 일단 배치를 받으면 그 뒤에는 아무리 뇌물을 써도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보통 탈북민 분들의 증언입니다.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거든요. 도망가서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 강도가 꽤 높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도망가는 사람이 뭐 많습니다. 처음에 한두 명일 때는 이제 잡으러 다녔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저 잡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일하다 죽느니 도망치다 맞아 죽는 게 낫겠다는 이런 각오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공간이 생기면 또 이제 다음 무리 배치가 또 이제 그 자리를 채우고 또 채우고 이런 방식으로 인원 보장하는데 죽자꾸나 하고 도망가는 애들은 정말 잡기 힘듭니다. 네. 네, 북한에선 힘든 현장으로 자원하거나 무리 배치돼서 일한 사람들을 추켜 세우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자, 이곳은 북창지구 인포 청년 탄광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탄광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경장동무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17살 때부터 이곳 탄촌에서 탄을 캔 탄부입니다. 원래 군은 탄광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배치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편안한 곳으로 가겠는가? 탄광으로 가자. 네, 원래는 좀 편한 데 배치됐었는데 더 힘든 탄광으로 자원했다 이러는데요.
왜 탄광으로 자원했을까요? 농촌은 나가서 하루 종일 떼약볕이나 밖에서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탄광 그래도 이제 교대 작업하고 상대적인 개념인데 이제 편하기는 합니다. 무역대 가능할 때는 어쨌든 이런 뭐 철광석이라든가 여러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배급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이어서 예전에는 탄광이 그래도 가면은 굶지 않고 그럭저럭 잘 먹는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선택의 여지도 없이 배치된 곳에서 평생 일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거든요. 북에서는 개인이라는 게 없죠. 개인은 단순히 전체를 위해서 존재할 뿐 개인을 위한 개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국가를 이바지하는 목적으로만 개인이 존재할 뿐이거든요. 네. 정말 인생의 황금기를 자신이 선택하지도 않은 곳에서 의무적으로 보내야 한다면 참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이런 무리 배치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무리 배치돼서 9년 동안 그 도역대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내가 힘으로 도역대 생활을 그 9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냈을까 하고 이제 깜짝깜짝 이제 놀라기도 하는데 좀 경제가 좀 개선되고 제도가 좀 바뀌고 뭐 이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집단 배치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어떤 인권 침해의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인용되곤 하는 것들입니다.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건강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북한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마 알고는 있을 겁니다. 북한이 좀 더 전향적으로 이러한 기조의 어떤 노동력 그런 동원이 이렇게 영원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이제 인식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우리 합숙에서 밀제비국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밀제비국은 조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하시면서 국이라고 하면 일단 나라니까 일본일 것 같아요. 국? 닭고기국? 어묵 국물? 떡국. 수제비국? 새국. 새국? 새국이요? 새국이야, 새국. 제비국은 칼국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남한에서 칼제비는 칼국수와 수제비를 반쯤 섞어 끓인 음식을 뜻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칼국수만을 이르는 말입니다. 칼국수. 그러네. 칼국수! 제비가 칼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